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이번 2020학년도 2학기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저는 정결이라고 합니다. 서울교대 초등윤리인성교육 전공 석사과정 2학기에 이제 배정되어 있는 강의이고요. 목요일날 6시 반부터 뵙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가피하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대면 강의, 제가 사전 녹화한 강의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 참석해 주시는 선생님들 출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원 선생님, 김윤영 선생님, 최선화 선생님, 이렇게 세 분 선생님들께서 저희 강의 이번 한 학기 동안 함께 진행해 주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 정정주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출석해 주시는 선생님들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분께서 참석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 계획서에 보면 교과목 개요 및 학습 목표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교육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과학적 기초로서 도덕 심리학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서 이제 경험과학적 기초로서 도덕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가 도덕 교육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철학적인 측면의 기초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과학적 측면의 기초도 필요할 것인데 그 과학적 측면에서 도덕 심리학을 기초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목은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 심리학의 제반 분야, 즉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친사회성 발달 등에 관한 인지 발달론, 정신 분석학 이론, 행동주의 심리학, 인본주의, 영역 이론 등에 대한 이론을 탐구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도덕 교육의 기본 방안과 교육 내용 및 방법적 지도의 원리를 심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차별로 되어 있는 강의 범위 및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편리해지실 것 같습니다. 1주차부터 10주차 저희 기본적으로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11주차, 15주차는 이제 대면 강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혹시 대면 강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면 한 번 더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린의 이중 과정 이론까지 각 주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원래 저희가 강의를 하면 통상적으로 50분짜리 3교시 강의이죠. 그 강의 속에는 발표라든지 토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저희는 강의 형태로밖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는 기본적으로 원칙상 25분 정도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비대면 강의 실시하는 시기에는 25분 3교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차별로 행동주의에서부터 그린의 이중 과정 이론까지 있는데요. 매주에 딱 알맞게 진행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끝나는 주도 있을 거고요. 한 주에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 2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내용에 없는 것인데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사전에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저희가 10주차에 보면 과제물 제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 5주차에 보니까 추석 연휴가 있더라고요. 저희 목요일 수업인데 만약에 대면 수업 실시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보통은 휴강을 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온라인 강의는 출석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죠. 그것이 원칙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휴일인 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식이로든지 교육적 활동으로 보강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제물 보강 형태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선생님들이 이제 11주차부터 대면 강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나왔을 때 발표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토론 진행하는 세미나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그 발표용 과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5주차 추석 연휴 기간에 제출하시라고 하면 너무 시기가 좀 빠듯하죠. 그래서 대면 강의 시작하기 직전 주인 10주차까지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주제는 도덕 심리학 관련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학술적인 글쓰기 형태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추셔서 페이퍼를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 분량은 자유고요. 여러 선생님들과 저 앞에서 발표하신 다음에 토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와 자신의 생각을 담으셔서 페이퍼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주차 정도에 제가 이제 이 클래스에 과제 제출할 수 있게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주차, 15주차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부담 가지시지는 말고요. 그 공부하셨던 내용을 약간 다시 복습하는 정도의 간단한 자유서술식 문항으로 이것도 역시 이 클래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부 강의는 다른 학교에서 입문을 했는데 대학원 강의는 이제 서울교대 초등윤리인성교육과에서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 학기였었고요. 마침 그때 같이 강의를 진행하셨던 선생님도 한 분 이번에 수강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수업 참여하는 선생님들께서 열의가 대단하시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 주셔서 좋은 강의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족도가 높았고요. 강의 평가에서도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호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1주차부터 좀 굉장히 활발한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굉장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진행되는 강의, 지금 비대면 강의는 그 가기 위한 이제 디딤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불가피하게 강의식으로밖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3교시 다 진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1교시, 한 교시 정도로만 진행하려고 하는데 25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강의 개요에 있어서 도덕 심리학과 도덕 교육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 행동주의 들어가기 전에 도덕 심리학에 대한 선 이해를 좀 가지게 하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덕 심리학과 도덕성의 의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덕 심리학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도덕 심리학, 도덕 발달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로렌스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1960년대 이후 이제 콜버그가 등장해가지고 도덕 행위에 대해서 발달적인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심리학이 교육학 속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콜버그가 이야기하는 도덕 발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심리학 전반에서 도덕 연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포괄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콜버그 거기서 이제 촉발되긴 했지만
도덕 발달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고요. 도덕 심리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도덕 교육의 하나의 하위 분야로서 연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 속에는 콜버그 계통의 도덕 발달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교육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도덕 행위와 교육에 대한 특히 경험적인 연구들입니다. 그것들을 총칭해서 도덕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한번 개념 정의를 내려보자면 지금 PPT 자료에 있는 내용이죠. 도덕 행위와 현상에 대한 심리학과 교육학의 경험과학적인 관심 분야이다. 경험과학적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정의하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도덕 심리학에 관한 근본적인 논쟁은 우리가 도덕 심리학 속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인 도덕성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정의, 도덕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도덕 심리학 이론과 연구의 방향은 매우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도덕성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도덕적이다. 학생들한테 너 도덕적인 행동을 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때 하나의 기준을 마음속에서 설정을 하는 것이죠.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 이것을 설정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본질적인 가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옳음, 그름, 좋음, 나쁨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한 글자로는 어떻게 많이 표현하시나요? 맞습니다. 선생님들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네요. 선, 악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다 도덕성과 관련될 수 있는 핵심 개념어들이죠. 선과 악의 본질에 관한 질문, 이런 것들이 과연 도덕성의 본질을 묻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이냐, 선이란 무엇이냐, 다 도덕성과 관련되는 질문들이죠.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다 달랐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있고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도덕성의 본질에 관한 논쟁들은 일반적으로 보자면 보통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냐,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결정하는 규칙이나 기준 내지 원칙, 다른 말로는 가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도덕성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옳음, 좋음, 선 이런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성향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향은 굉장히 굳건한 성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덕 심리학이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니까 과학 과목을 예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이제 어는 점 생각해 보면 섭씨 0도 이하부터 언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섭씨 0도 이하에서 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섭씨 0도에서도 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소금의 농도가 짙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느 점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경향이라는 건 하나 굳건한 완벽하게 일관된 그런 성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생님들도 실제 학교에서 그 교육활동 수행하시는 선생님들 지금 수강생 중에 많으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도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평소에 그 학생이 보이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다른 새로운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비교적 도덕적이나 가끔씩 일탈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표현이 되겠죠. 불가피한 것입니다. 도덕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나의 경향성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덕적 행위를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첼이라고 하는 학자는 도덕성을 굉장히 효과적인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연약한 기획이다. 연약한 선생님들 택배 보내실 때 좀 부서지기 쉬운 물건 있을 때 그 물건 박스 위에 붙이죠. 취급주의, 부서지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견고하다, 100% 확실하다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기획, 도덕성과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 도덕 발달 심리학 이 관점에서 이제 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사회적이고 대인관계적이며 어떤 정신 내부의 기제에 의해 지배되는 자발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발적이면서도 사회적이다. 이건 도덕성이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걸 함의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워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행동, 사고, 정서의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굉장히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제가 워커에 대해서는 따로 PPT 자료에 수록을 해드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10주차 이렇게 되면 리코나, 11주차에서 레스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지금 워커가 이야기했던 행동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리코나라든지 레스트가 다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덕교육의 여러 담론들 가운데서 리코나라든지 레스트 이론이 굉장히 또 활발히 인용되고 연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그걸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던졌던 건 이제 세 가지가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나누어 드렸던 자료에서 가장 마지막 표현이죠. 도덕심리학, 도덕성 두 가지를 정의해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한 3분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이고 저희가 피해야 할 접근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저희는 이러한 3분법들의 하나하나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주차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분법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굉장히 불행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초기 도덕심리학 이론가들이 도덕심리학에 접근하는 방식들을 보면 도덕성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각각 서로 다른 측면의 인간의 기능을 언급하면서 자기 주장만 올바르다고 이제 그런 의견을 내세웠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크게 대두했었던 세 가지 입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시 내면화 접근, 이것은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회학습 접근, 이것은 행동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발달 접근은 인지의 측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겠지만 정서 쪽은 정신분석학 쪽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고요. 사회학습 이론은 행동주의, 직접적으로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지 발달 접근은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피아제나 콜버그 같은 방식의 노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각 서로 한 가지만 강조점을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면 정서, 행동, 인지라고 하는 인위적인 3분법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인위적인 3분법 아래에서는 도덕 기능의 다양한 측면들이 독립적 내지는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암시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인위적 3분법이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하나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면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 설명이 정확한 것인가?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간편한 설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확성, 진실성을 놓치는 건 우리에게 잘못된 태도라고 할 겁니다. 이런 편리성만 취하다 보면 각각의 강조점들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겁니다. 행동, 감정, 사고의 상호 의존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도덕적 딜레마들,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순간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인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덕성에 대한 옳음 그름 이야기할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 원조의 의무, 선행의 의무,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딜레마의 조건 하나만 더 달아볼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하면서 약간의 피를 토하면서 길에 쓰러졌다. 거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도와야 하는가? 딜레마의 조건을 하나 더 달면 인지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도 작동할 거예요. 우리에게 공포라고 하는 정서적인 측면이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나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도 있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굉장히 높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 속에 짧은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만 같이 탔는데도 전염된 사례도 있기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출혈까지 있는 사람을 내가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도울 수 있는가? 복잡한 사고보다 먼저 공포, 나는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어. 위험한 질병에 걸리지 않겠어. 이런 정서가 먼저 작동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굉장히 숙련된 응급구조대원이라든지 의료진이라고 한다면 전염될 방법을 피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고도로 반복된 행동의 결과 기계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행동주의적 접근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딜레마 상황 속에서도 정서, 행동, 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딜레마는 저희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선생님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던져보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동, 나의 도덕적 행동, 내지는 반대로는 비도덕적 행동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감정이나 사고와 무관하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학문 세계에 발을 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주장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전문적인 학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세계로 들어오셨죠. 석사 과정이라고 하면 세미 프로페셔널 정도, 그 정도의 실력은 충분히 갖추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주장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근거들을 통해서 자기 주장이 올바르다는 걸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생님들 10주차까지 이제 발표를 준비해 주실 때 발표문으로서 도덕심리학 관련 저희 강의 계획서 안에 있는 주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속에 있는 것 아니라도 선생님들 관심 주제가 있으시면 어느 것이나 괜찮습니다. 사실 직접 대면으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야기했다면 바로 질문과 응답이 가능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과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추상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저 이 클래스에 보면 질문 게시판도 있고,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게 조금 부끄러우시다면 아마 쪽지 보내는 기능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질문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답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학술 논문 형태를 갖춘 그런 보고서 페이퍼로 이제 발표할 거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학기가 좀 고학기 5학기까지 다니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첫 학기 2학기 정도 되신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추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되, 이제 근거는 인용, 참고 문헌 정도를 다는 형태로 페이퍼를 작성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시면 너무 잘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니까요. 그 발표를 하시고 같이 선생님들끼리 의견 나누는 세미나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기 글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장점, 이런 것들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비록 10주 동안은 제가 이렇게 강의식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지만 한번 좋은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덕심리학 강의인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서 좀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적, 윤리학적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PPT 활용이 좀 용이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판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판서로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는 PPT만 해서 좀 예의가 아니었죠. 혹시 이제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성격에 따라서 이제 판서를 통해서도 한 번씩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25분 한 차시로 끝나지만 선생님들께 제가 과제를 부여해 드리는 겁니다. 남은 2, 3차시를 선생님들께서 수행하시는 건 직접 바로 집필 시작하시진 않겠지만, 어떤 걸 이번 학기 이 강좌의 내 과제 주제로 할 것인가, 그 주제 검색 정도는 오늘 하시는 게 선생님들 남은 시간의 이번 강의 진행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실히 잘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럼 다음 주 이제 행동주의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만 하다 보니까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요.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